자, 이번 시간에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성 화장품은 우리가 보고와 심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고라고 하는 거는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를 고시했는 함량대로 우리가 그 또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까지 고시가 다 되어 있다면 식약처장 네가 시킨 대로 내 요렇게 했어 라고 의약품 안전나라에다가 우리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심사는 식약처장이 함량이나 또는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고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제출해야 되는 자료를 생략해 준다는 뜻이죠. 왜? 식약처장이 고시를 다 해놨으니까. 근데 심사라고 하는 거는 고시되어 있지 않는 자료를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는 보고고 일부는 심사로 가는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든 기능성 화장품은 보고와 심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심사를 받으려면 이 기능성 화장품을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그리고 자외선 지수에 관련된 자료, 그리고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 4번은 자외선 차단제에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기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는 무엇이냐? 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으로부터 추출했고 분리했고 합성했는지 그러한 발견에 대한 근원을 적고요. 기초시험, 인체적용 시험 등에 들어간 것은 언제 어디였었는지 국내외 인정 허가 현황 및 사용 현황은 어떠한지 이러한 것들을 간단 명료하게 적으라 하는데 뭐 직원 입장에서는 간단 명료하지는 않죠. 근데 좀 많이 간단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식약처장이 고시했는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물론 뭐 대기업에서는 자체 뭐 발견했는 이런 성분들도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자료를 요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고시되어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기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는 굉장히 간단히 적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적은 없지만 이러한 설명이 나오고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의뢰할 때에 제출해야 되는 자료에 무엇에 해당이 되는가 이렇게 주관식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기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기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자외선 자료,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지만 돼요. 심사를 할 때에 제출하는 자료는 무엇인가? 그러면 뭐 첫 글자만 먼저 외워도 되겠죠. 기안유자기라고 해가지고 첫 글자만 외워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골라서 적어라 내지는 오지선다형 이렇게 나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라는 거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자료의 명칭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안전성에 관한 자료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사용했을 때 안전하나 안 안전하나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 피부에 붙이거나 눈에다가 쑤셔 넣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하겠죠. 1번 보시면 단해 투여 독성 시험 자료, 2번 보시면 솔직히 뭐 이렇게 먹어가지고 독성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한테는 적용하지 못하겠죠. 이번에 1차 피부 자극 시험 자료 우리가 왜 일반 화장품도 뭐 피부 저자극 시험 완료 하면서 뭐 많이 하잖아요. 그 피부 저자극 시험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2번에 해당되는 1차 피부 자극 시험 자료에 해당이 됩니다. 3번 안점막 자극 또는 기타 점막 자극 시험 자료. 예전에는 토끼 눈에다가 많이 했는데 요즘 뭐 동물에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거는 뭐죠? 뭐 죽은 소 눈이나 뭐 이런 거를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런 거 테스트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 감작성 시험 자료. 자, 감작성 시험 자료는 외부 자극에 의한 면역계 반응을 시험하는 걸 피부 감작성 시험 자료라고 하는데요. 이게 역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외부 자극에 의한 면역계 반응을
예, 시험하는 자료로서 안정성 자료 중에서 어떤 자료를 말하느냐 이러면은 면역 그러면은 감작성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강독성 및 강감작성 시험 자료도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광독성은 빛에 의한 독성 반응을 말하고요. 빛에 의한 면역계 반응을 말하는 것은 광감작성에 해당이 됩니다. 면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감작성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광감작성, 그냥 빛에 대한 독성하면 광독성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에 보시면 인체 첩보 시험 자료 매우 중요한데요. 4번, 5번은 사실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인체 첩보 시험 자료라고 하면 사람 피부에다가 붙여가지고 그 실험을 하는 겁니다. 24시간 동안 지켜보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인체 시험을 의뢰한 곳에 보면은 이런 알바 뛸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구하고 있는데요. 접촉 피부염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원인 추정 물질을 몸에 붙여서 반응을 조사하는 것을 우리는 첩보 시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7회차에 요 뒤에 게 이렇게 나왔었어요. 주관식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인체 첩보 시험이라고 적는 게 정답이었었는데 첩보 시험이라고 적어도 정답으로 해줬었고요. 근데 뭐 패치 테스트 이렇게 적는 사람이 있었는데, 물론 인체 첩보 시험이 영어로 하면 패치 테스트가 맞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어떤 자료냐 이렇게 했을 때 한글로 적으시오 라고 했을 때에 그냥 패치 테스트 이렇게 적으면은 맞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법령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적으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인체 첩보 시험 내지는 첩보 시험 이렇게 적어야지만 정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 항상 법령에 있는 그대로라고 나와 있는지 한글로 적으시오라고 되어 있는지 그걸 명확하게 끝까지 보셔야만 됩니다. 아주 시험 문제를 짜증나게 냈었죠. 근데 뭐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짜증 안 나게 해줄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인체 누적 첩보 시험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안정성에 문제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면 이 시험 자료를 추가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1번에서 6번까지의 안정성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는 여기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즉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들도 어떤 게 있는지 한 번 정도만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인체 첩보 시험을 실시할 때에 어디에서 실시하는지 자 보시면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가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지도를 하는 거지 이 사람이 패치를 때려 붙이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도를 하고 그 밑에 지시를 받아갖고 실시를 하겠죠. 대상은 3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첩부 부위를 보시면은 사람의 상등부 또는 전완부 등 인체 사용 시험을 평가하기에 적정한 부위에 폐쇄 첩보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찰은 24시간 후에 패치를 제거해서 홍반의 여부를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인체 첩보 시험은 5년 이하의 경력,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가 지도해야 되고 30명 이상이고 24시간 동안 붙여놓는다. 이렇게 숫자만 있는 거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인체 누적 첩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보시면은 뭐 셀렌스키 뭐 드레이즈법, 맥시미제이션 뭐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이게 3회차인가? 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뭐 욕하고 우리 난리 났었죠. 이거 더럽게 어려운 거 내놨는데 이거 도대체 뭐야? 뭐 이래가지고 난리 났었습니다. 외우기도 귀찮은 더럽게 어려운 이름을 가진 자가 만든 이런 것들은 인체 누적 첩보 시험이다. 그냥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뭐 주관식으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다시 시험 문제 나올란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틀리라고 나온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연모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모 효력 시험 자료라고 해가지고 뭐 갈색으로 염색이 되는지 검정으로 염색이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예, 나타내는 이런 자료들을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자외선에 관련되어 있는 그 근거 자료도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죠.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는 우리가 자료 제출을 생략해주고 보고로 처리할 경우에 식약처장이 어떤 기준과 어떤 방법으로 실험하라고 고시해놨는지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심심하신 분들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셔도 뭔 뜻인지 모르겠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모르셔도 됩니다. 자, 자외선 차단 효과 측정 방법 및 기준 시험 문제 끝장나게 많이 나왔었죠. 우리가 자외선 종류는 자외선 A, 자외선 B, 자외선 C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면 320에서 400 나노미터의 장파장, 290에서 320 나노미터의 중파장, 200에서 290 나노미터의 단파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길고 얘는 짧고 짧지만 힘이 장렬 세죠. 그래서 피부암에 걸려 사람 죽어요. 그죠? 이거는 짧지만 힘이 세서 사람이 잘못하면 죽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기의 오존층에서 사라지죠. 자외선 C가 오존이 뭐 환경에 의해서 뭐 사라져 가지고 요즘은 뭐 자외선 C도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일부 지역이 어딘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북극이나 뭐 이런 쪽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자외선 C에 노출되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보셔야 되고 우리가 일상생활적으로는 자외선 A와 자외선 B가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자외선 A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요. 자외선 B는 우리가 해변가에 가서 이 선탠할 때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장파장, 자외선 A는 장파장이다. 320에서 400 나노미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 이거 다 외우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 가지고요. 자외선 B만 외우고 있으면 시험 치기에 좀 쉽죠. 왜냐하면 이 뒷부분은 설명은 객관식이나 또는 설명에서 다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이게 파장 길이가 얼만큼 되는지 적으시오.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뒷부분이 설명이 나오고 자외선 중에서 어떤 자외선을 말하느냐 이런 식으로 주관식 내지는 객관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중파장 같은 경우에 보면 290과 320 이렇게만 외우고 있으면 290 밑으로는 단파장, 320 이상은 장파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290, 320 그냥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좀 외우기 쉽지 않겠나 싶고요. 물론 머리 좋은 사람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령으로 외우실 분들은 중간 것만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장파장에 해당되는 자외선 A는 우리가 생활에 일반적으로 많이 자외선을 받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자외선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유리나 구름 이런 걸로 차단이 안 된다. 그냥 다 뚫고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외선 B 같은 경우는 힘이 세가지고 우리가 화상을 입죠. 화상 입습니다. 화상 입는다라고 나오면 자외선 B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사실 유리를 못 뚫어요. 유리나 커튼을 뚫지는 못하고요. 힘은 센데 뚫고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적으로 우리가 자외선 가장 많이 쬐는 거는 자외선 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데요. 이 자외선 차단제는 두 가지가 있죠. 자외선 흡수제와 자외선 산란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외선 흡수제는 유기자 그 성분을 사용해서 만든 자외선 제품에 해당이 되고요. 산란제는 무기자 제품을 넣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기자 제품의 흡수제는 우리가 이 피부 위에 이렇게 도포를 하잖아요. 도포를 하면 자외선이 들어와서 이렇게 움직여요.
안에 내부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기자 성분을 바르게 되면 피부에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우리가 이 산란제 그 무기자를 사용했는 경우에는 이게 백색제로도 사용되죠. 흰색이다 보니까 얘가 빛이 반사되듯이 튀어버리죠. 이렇게 튀어버립니다. 반사, 산란시켜 버린다.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인 게 티타늄 디옥사이드랑 그 징크 옥사이드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산란제는 물리적이고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 두 가지가 있다. 그냥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뭐 유기자 성분이고 흡수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외선 차단 지수. 우리가 자외선 차단 지수 SPF 35, SPF 50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지수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자외선 B 차단 지수를 나타낸 거는 SPF를 말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지수는 PF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PFA의 등급은 우리가 PA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등급을 PA로 나타내고 있죠. 지수가 아니고 등급이에요. 요거는 자외선 A를 나타내고요. PA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등급. 그리고 SPF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지수를 말합니다. 우리 흔히 50을 많이 쓰죠. SPF 50. 그러면 SPF 50 같은 경우에 보면 자외선 차단 98% 이상을 하고 있고요. 30은 97% 이상, 1%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SPF 30을 써도 상관이 없는데 뭐 다들 뭐 50을 사랑하니까 요즘은 50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외선 B 차단율 98% 이상 되는 게 SPF 50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계산하는 방식도 시험 문제에 종종 나왔었죠. 그죠? 자,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을 보시면은요. 자외선 차단 제품을 도포하여 얻은 최소 홍반량을 안 바르고 얻는 값으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계산 방식으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최소 홍반량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최소 홍반량이라고 하면은 자외선 B, 이제 새빨갛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외선 A는 받았을 때 보면 우리가 약간 새까맣게 타는데 자외선 B가 조사되면은 우리가 시뻘겋게 익어서 화상을 입는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시뻘겋게 변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우리가 최소 홍반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B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뒤에 있는 설명이 나오면 이게 최소 홍반량이다 라는 것도 주관식으로 적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자외선 A는 시커멓게 태우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흑화량이라는 게 나와요. 최소 지속형 즉시 흑화량. 시커멓게 타면은 뭐 금방 안 하얗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 지속형 즉시 흑화량이라고 나옵니다. 시커멓게 타는 시간. 그래서 요거는 자외선 A라는 거를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자, 자외선 A 차단 지수. 자, 여기도 똑같죠. 자외선 A 차단 제품을 도포하여 얻은 최소 지속형 즉시 흑화량을 안 발랐는 값으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발랐는 거 나누기 안 발랐는 거 똑같죠. 말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자외선 이 지금 SPF에서도 보면 발랐는 거 나누기 안 발랐는 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단지 여기 보면 자외선 B, 자외선 A 그리고 최소 홍반량 그리고 최소 지속형 즉시 흑화량 이 단어만 바뀌었을 뿐이고 계산하는 방식은 발랐는 거 나누기 안 발랐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외선 A 차단 등급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자외선 A 차단 지수를 등급으로 나눠놨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등급을 다 외운다는 건 너무 어렵고요. 16 이상은 PA 폭불이다. 그냥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외선 관련된 거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 지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굳이 뭐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뭐 이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자외선 B 같은 경우에 뭐 SPF 지수 얼마짜리를 써야 되느냐 뭐 이런 게 4단원에서도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뭐 조제관리사가 조제할 때 고객이 와가지고 저는 햇빛 밑에 서 있으면요 뭐 5분만 있으면은 시뻘겋게 뭐 이 시뻘겋게 홍반이 생겨요. 이게 바로 채소 홍반량이죠. 근데 뭐 내일 뭐 운동회가 있는데 제가 3시간 동안 바깥에 햇빛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3시간 우리가 발랐는 거 나누기 안 발랐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발랐는 거 아까 3시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3시간 하고 아까 5분 있으면 시뻘겋게 바뀐다 그랬는데 안 발랐을 때 5분 지나면 시뻘개지고 근데 3시간을 견뎌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단위를 똑같이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3시간을 분으로 바꿔요. 6, 38, 180분이죠. 그럼 180 나누기 5. 발랐는 거 나누기 안 발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5, 35, 5, 6이 30. 36인가요? 예, SPF 36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SPF 그 필요한 자외선 차단제 SPF 구하는 값 내지는 여기에서 PF에 구하는 값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간에 그 풀이는 똑같기 때문에 풀이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 저 예를 들어서 그냥 하시면 되고요. 용어는 우리가 자외선 A일 때 최소 지속형 즉시 흑화량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어만 외우시면 되겠죠. 자, 기능성 화장품에서 심사에 관련된 자료를 다 제출하지 않고 보고서만 하는 경우, 즉 식약처장 네가 뭐 고시했기 때문에 내가 요렇게 만들었어. 아니면 공장에서 벌써 심사를 다 받았는데 내가 공장에 오염물을 생산했기 때문에 그냥 요대로 허가난 거 요래 만들었어.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보고를 하는 방법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보고에 해당된다라는 뜻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좀 중요한 내용은 보면 자, 효능 효과 부분에서 보면 자외선 차단 지수의 측정값이 마이너스 20% 이하의 범위에 있는 경우는 같은 효능 효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숫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측정값에 대해서 마이너스 20 이하는 같다라고 본다라고 했어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 예시는 뭐냐면 이미 심사받았는 자외선 차단제, 이미 심사받은 자외선 차단제죠. 이미 심사를 받았는데 여기에다가 고시되어 있는 원료와 함량을 그대로 넣었을 때에 이 경우에도 보고에 해당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심사 안 받아도 되고 이미 심사 받았는 거에다가 고시되어 있는 원료와 함량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보고로만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 즉 이게 바로 보고에 해당이 된다라는 뜻이지만 일부는 심사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는 차단 지수는 무조건 내도록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대로 했더라도 이 자외선 차단이 얼만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백이나 주름 개선 보면은 검사를 다 실시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야시나마이드 2% 놓고 만들었다면 2%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우리가 함량 검사는 해놓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나오는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지금 읽는 것보다는 뒷부분까지 공부를 다 한 뒤에 기능성 심사에 대해서 공부를 다 한 뒤에 다시 되돌아와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 2번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5번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SPF 10 이하인 경우에 자료 제출을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0 이하 10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지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심사를 받았는 경우에 우리가 요런 원료, 간단한 원료만 바뀌었을 때는 그대로 우리가 같은 제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착색제, 착향제, 색소, 향료 뭐 이런 것들이죠. 현탁화제, 유화제, 용해 보조제, 안정제, 등장제, pH 조절제, 점도 조절제, 용제 이런 것들만 다른 품목인 경우에 심사로 하지 않고 기존에 심사를 받았는 품목인 경우에는 같은 제품으로 보고 있어서 자료 제출을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부 장벽 및 튼살에 관련되어 있는 기능성 화장품은 착향제, 착향제가 향료죠. 보존제만 다른 경우에 해당이 된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착향제라는 말과 보존제라는 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시험 문제 출제는 안 됐지만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제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 화장품은 식약처장이 어떤 원료에 어떤 함량을 고시를 했고 기준 및 시험 방법은 어떤 걸 고시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이 생략이 되죠. 모든 자료가 생략이 될 수 있는데 식약처장이 하다 말고 귀찮아갖고 안 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료가 고시되어 있고 어떤 함량이 얼만큼 고시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 및 함량에 대해서 고시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와 보존제, 색소는 고시되어 있는 원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성분은 우리가 고시되어 있는 원료 중에서 일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라고 해도 거의 뭐 한 두세 개 빼고는 뭐 거의 다 고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고시되어 있는 원료를 가지고 최대 함량이라고 했어요. 최대 함량은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는 보면 각 회사만의 노하우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 있는 걸 뭐 두세 가지 혼합해 가지고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요게 최대 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함량. 요거 밑으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밑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함량이 고시된 거는 아니죠. 정확하게 함량이 고시된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SPF 지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료 제출은 생략은 해준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자외선에 관련된 것들은 자료 제출 생략이 아니죠. 다 내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뿔 따고 나가지고 식약처에 전화해서 한번 따진 적이 한 번 있어요. 도대체 뭘 생략을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사람 헷갈리게 하느냐고 따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어버버버 그리시더니 뭐 기준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는 생략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생략되는 건 아니죠, 그죠? 식약처장이 고시했는 대로 고시했는 성분과 최대 함량 안에 썼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는 써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뭐 최대 함량 이렇게 쭉 나오는데 시험 칠 때 뭐 틀리라고 가끔씩 나오기도 해요. 뭐 보면 주로 나오는 게 뭐 징크 옥사이드, 티탄 디옥사이드 이거는 25% 이걸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호모살레이트 10% 이것도 많이 나왔었고요. 에치렉실, 메톡시, 신라메이트 7.5%, 에치렉실, 살리실레이트 5%. 지금 표시해주는 이런 원료들이 화장품 회사에서 좀 많이 쓰는 원료들이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 좀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벤조페논 3 이것도 많이 나왔었고 시녹세이트 이것도 많이 나왔었어요. 주로 많이 쓰는 원료 위주로 나왔던 것 같고요. 뭐 사실 뭐 전체 원료들을 다 외운다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어렵긴 한데요. 물론 뭐 이 원료도 한번 출제가 되기는 했었는데요. 원료마다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시험 문제에 나오면 그냥 자외선 차단제도 아니다. 이 정도로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퍼센트까지는 다 외우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데 굳이 퍼센트를 외우자고 본다면 징크 옥사이드와 티타늄 디옥사이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벤조페논도 퍼센트를 외워두면 우리 오지선다에서 틀린 거를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나머지는 안 외웠다고 치더라도 틀린 걸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여기에 고시되어 있는 원료를 여기에 적혀 있는 요 함량 밑으로 사용을 했을 때에 자료 제출이 어느 정도 생략되는 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외선 차단제도 보면은요,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가 고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와 자외선 설정에 관련되어 있는 근거 자료는 반드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밑에 팁에 보면 적혀 있죠, 그죠? 자외선 설정의 근거 자료와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지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함량을 고시한 게 아니고 최대 함량으로 해서 그 밑으로 니 알아서 니 노하우대로 쓰세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일부 자료는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자, 피부에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요. 자, 미백에 관련되어 있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주름 개선에 관련되어 있는 성분은 시험 문제에 굉장히 단골로 많이 출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에 보시면 당나무 추출물은 2% 썼을 때의 자료를 제출을 생략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알부틴은 2에서 5%, 에틸 아스코빌 에텔은 1에서 2%, 유용성 감초 추출물은 0.05,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2%, 나야시나마이드 2에서 5%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알파 비사보롤 0.5, 아스코빌 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는 2% 이렇게 함량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백과 그리고 주름 개선에 관련된 거는 이 원료 이름과 함량을 다 외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와 짬뽕으로 나왔을 때에 여기는 무조건 다 알아야지만 맞출 수가 있죠. 그리고 함량 관련된 것들은 문제가 대부분 한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뭐 사용할 수 있는 거, 사용할 수 없는 거, 뭐 최대 함량, 뭐 사용 함량 이런 부분이 거의 한 3문제 가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 중에서 한 문제를 맞추려면 우리가 이 미백에 관련되어 있는 이 원료와 그리고 함량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지만 되고요. 여기서도 이 성분과 함량을 정확하게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2단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4단원에서도 조제관리사가 상담할 때 요게 출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문제를 맞추는데 문제 없겠죠. 자, 그리고 이 알부틴은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됐었는데요. 우리가 이 알부틴 같은 경우는 히드로퀴논이라는 우리가 그 제약 성분이죠, 그죠? 여기서 반응시켜서 얻는 물질에 해당이 되는데 이 알부틴이 안정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다시 이 히드로퀴논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러한 이제 그 불안정한 물질로 많이 나와가지고요. 요즘은 보니까 뭐 안정성이 높은 물질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업체에서 잘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든 알부틴이 한원이 잘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실제로는 이 히드로퀴논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해당이 되지만 우리가 이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보면 알부틴 자체가 한원이 돼가지고 1ppm 이하로 검출되는 거는 우리가 적합으로 봐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따로 1ppm 넣을 수는 없지만 안 넣는데 알부틴 때문에 한원돼가지고 1ppm 이하로 검출되는 거는 허용이 되고 있다. 다만 히드로퀴논은 내가 따로 넣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이 고시되는 원료들과 함량을 다 외우게 되면요. 뒷부분 넘어가면 기준 및 시험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 및 시험 방법이 뭐냐 하면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아데노신을 0.04% 넣었다. 그러면 내가 보고를 할 때 아데노신 0.04% 넣었고 식약 처장 네가 시킨 대로 내가 요 많이 넣었으니까 보고를 해주이소 이렇게 딱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진짜로 고마에 넣는지 안 넣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데노신이 0.04% 들어갔다는 거를 우리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걸 제출하라 그러면 제출해야지만 되죠. 그래서 그 증빙할 수 있도록 실험을 하는 게 바로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식약처장이 그것까지 고시를 해놓으면 그 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고 그냥 0.04% 들어갔다는 그 시험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함량 검사죠. 함량 검사. 함량 검사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 및 시험 방법의 자료가 무조건 다 있진 않아요. 지금 여기 고시됐다고 해서 뭐 어떤 식으로 뭐 실험해라 하는 거는 지금 뒷부분에 지금 넘어가 봐야지만 지금 아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미백 기능성 물질과 주름 개선에 관련되어 있는 기능성 물질들은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됐었죠. 그죠? 자, 여기에 보시면 당나무, 알부틴, 에틸아스코빌 에텔, 지금 여기 보면 기름은 유용성 감초 추출물, 그리고 팔미테이트라는 지방산이 있고요. 알파 비사보롤, 요 정도가 지금 유용성 물질이고요. 나머지는 다 수용성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용성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가 4단원 시험 칠 때 보면 진상 손님이 와가지고 유용성 미백 기능성 물질로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물론 조제관리사는 기능성 물질을 사용할 수 없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그거를 무시하고 이걸 책판업자가 그 기능성으로 허가받았다 가정을 하고 한다라고 따로 적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기존에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유용성이냐 수용성이냐 이것도 가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름 개선에 관련된 것들은 보면 이 아데노신만 수용성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지용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지만 되는 부분이고요. 자, 모발에 관련된 것, 뭐 이거는 그냥 쭉 한번 보시고요. 뭐 염색제에 사용될 수 있는 색소 성분하고 그리고 최대 농도는 이 정도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머리 좋은 사람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어찌 외우겠습니까? 이 한도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이 염색제에 사용되는 원료냐 아니냐 뭐 이런 정도로 조금 나왔었습니다. 레조시놀이 좀 여러 번 나왔었고요. 물론 뭐 아미노페놀 뭐 이런 것들 아미노페놀 중에서 이게 나왔던가 하여튼 뭐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까지 일일이 외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저는 이 부분 나오면 쭉 털려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무조건 맞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공부하는 거 말리지 않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뭐 이런 거에 혼합돼서 염색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자, 채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제품의 성분 및 함량.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 80%짜리를 3에서 4.5% 정도를 사용했을 때에 자료 제출을 생략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pH 범위는 2.7 미만이어야지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7 미만은 2.7이 나오면 안 되죠. 그죠? 2.7이 나와버리면 자료 제출이 생략되지 않습니다. 심사로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2.7 미만, 2.7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죠. 알칼리를 높여가지고 대부분 이 털을 녹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씻으면 쭉 나가도록 그런 식으로 많이들 만들고 있죠. 요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에 관련되어 있는 사용 한도를 그냥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뒤로 넘어가면 사용 한도가 있는 원료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뒷부분 끝까지 다 2단원 전체 다 외우신 뒤에 다시 넘어와서 정리해서 보시면 되고요. 나는 골치 아파서 못 외우겠다 하는 사람들은 때리치우세요. 자,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 및 함량. 자, 대표적인 게 살리실릭 애시드를 0.5% 사용했을 때에 여드름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으로 허가를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씻어내는 제품에만
화장품으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바디 클렌저나 폼 클렌저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죠. 우리가 로션, 토너 뭐 이런 것들 전혀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리실릭 애시드 같은 경우는 보존제로도 사용되고요. 그리고 샴푸에도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샴푸에는 뭐 영유아 제품에는 뭐 어린이 영유아 제품에 살리실릭 애시드를 쓸 수 없지만 뭐 샴푸는 쓸 수 있다 뭐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그런 주의사항을 많이 보셔야지만 되고요. 밑에 팁에 보면 우리가 뒷부분에서 나오는 살리실릭 애시드에 관련되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아주 잘 해놨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 아주 단골 손님이죠. 예, 끝장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2단원 끝까지 다 한 번 더 훑어본 뒤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한 번 더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시험 문제 거의 아마 지금까지 한 5번 이상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살리실릭 애시드는 사용 한도가 있는 원료지만 우리가 이 기능성에서 자료 제출 생략하는 성분으로 여드름에서 0.5%라고 함량을 기준을 줬습니다. 근데 얘는 사용 한도가 우리가 인체 세정은 2%의 한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샴푸와 같은 두발용 제품에는 3%의 사용 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바디 클렌저에서 뭐 각질 제거 뭐 잘 되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뭐 인체 세정용 뭐 폼클이나 뭐 이 바디 클렌저에서 내가 뭐 1%나 1.5% 이런 식으로 막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자료 제출이 생략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왜? 0.5를 넘어섰죠, 그죠? 그래서 0.5만 딱 사용했을 때만 일부 자료를 생략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드름 같은 경우는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가 제출이 고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만 제출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도가 0.5를 넘어서면 다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다 제출. 모든 서류를 기한 6일을 다 제출해야지만 됩니다. 어떻든 살리실릭 애시드 꼭 기억을 하시고요. 보존제로 사용할 때는 기능성으로 사용 안 하더라도 0.5% 한도까지 그러니까 0.5% 밑으로 다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우리가 성분 같은 경우에는요. 성분은 고시되어 있는데 함량은 고시되어 있지 않고요.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도 그 성분에 대한 거는 고시되어 있는데 제재에 대해서는 고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법령을 열어놓고 무슨 뜻인지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탈모에 관련되어 있는 성분이라고 하면 고시되어 있는 성분은 덱스판테놀, L-멘톨, 그냥 멘톨 아니에요. 비오틴, 징크피르치온, 징크피르치온액 50% 요게 바로 고시되어 있는 원료고 시험에도 한 3번 정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고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탈모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는 원료는 살리실릭 애시드와 나야신 아마이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존에 한번 뭐 개정하겠다라고 얘기하더니 난데없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왜 사라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아직 고시된 거는 요 5가지 원료밖에 없습니다. 자, L-멘톨을 보시면 자, 무색의 결정으로 특이하고 상쾌한 냄새가 나고 톡 쏘는 어쩌고 저쩌고 바르면 시원하고 그리고 물에는 안 넣고 에탄올에 잘 넣기 때문에 에탄올에 녹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멘톨은 박하의 결정체에 해당이 되고요. 고체 형태로 투명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이 화학 기호가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시원하고 에탄올에 녹고 박하의 결정체다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결정적으로 뭐라고 나왔느냐 그냥 멘톨 적으면 틀렸었어요. 왜? 탈모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성분으로 고시되어 있다라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L-멘톨이 정답이었었습니다. 근데 한글로 적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면 틀렸었고요. L 멘톨 이렇게 적어야지만 정답이었습니다. 시험 문제 주관식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L멘톨은 한 번 더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뭐 이런 기호 어떻게 외워요? 뭐 외우긴 뭘 외워 이런 것들을 딱 중요한 것만 외우면 되죠. 시원하다, 뭐 박하에서 나왔다, 에탄올에 녹는다 이런 말 나오면 멘톨이고 고시돼 있다 L멘톨이죠. 그냥 L멘톨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덱스판테놀, 그리고 비오틴, 징크피르치온이 주관식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똑같이 어떻게 나왔냐면 밑에 이런 게 쭉 나왔었어요. 이거 뭐 나와도 여러분들 못 알아먹죠, 그죠? 저도 봐도 못 알아먹습니다. 못 알아먹는데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이런 화학 기호까지 나와 있었고요. 근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탈모에 관련되어 있는 성분으로 기능성 물질로 고시되어 있다. 식약처장이 고시했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징크피리치온이라고 적으면 정답으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어떻든 뒤에 있는 설명이 나오고 앞에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죠. 고시되어 있는 성분 5가지를 다 적으시오. 이렇게 출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5가지 중에서 고시되어 있고 한두 개 빼고 나머지를 적으시오.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이 고시되어 있는 성분 5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원료 명칭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징크피르치온 액 50%짜리도 있죠. 50%. 앞에 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액 50%. 자, 함량 기준 및 시험 방법이 고시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과 함량이 고시되면 자, 기한류가 생략이 됐었고요.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고시가 되어 있으면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가 생략이 됐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뒤로 넘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 면제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든 기능성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자, 기한 6기라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아까 자료를 생략해주는 성분이라고 해서 벌써 고시가 됐었잖아요. 성분 이름도 나오고 함량도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3가지가 생략이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가 고시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아직은 잘 몰라요. 그죠?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은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를 찾아봐야지만 되겠죠.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법제처에 들어가서 화장품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이렇게 법령이 뜨고요. 행정규칙이라는 거를 눌러보면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이라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별표 서식 요걸 눌러보면 이 별표 1 통칙에서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 시험 문제 나오는 단골들이죠. 그러면은 이 2번부터 9번까지 해당되는 거를 제가 금방 우리가 봤던 고기에 고시되는 한 장짜리로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자,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다운로드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별표 2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대해서 고시되어 있습니다. 자, 나야신아마이드라는 원료를 일단 먼저 고시를 했어요. 자, 나야신아마이드는 함량 98% 이상짜리를 함유해야 된다. 그리고 실험을 할 때는 98% 이상인 거 아닌가 실험하고 싶으면 내가 이렇게 시킨 대로 이렇게 해봐라 라고 되어 있고요. 나야신아마이드를 가지고 내가 로션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시킨 대로 요렇게 검사를 해라 라고 되어 있고, 자, 표시량은 90% 이상에 해당하는 나야신아마이드.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액제를 만들었을 때 우리 보통 토너 만들 때 액제죠. 액제를 만들었을 때는 요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실험을 해라. 크림을 만들었을 때는 요 기준으로 실험을 해라. 마스크팩 만들었을 때는 요 기준으로 실험해라. 요래가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잘 적어놨어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공부했는 다시 밑에 보시면은요. 자, 여기에 봤을 때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에서 보면 우리가 나야신아마이드라고 하는 게 자, 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정 마스크 이게 다 우리가 제재 고시가 되어 있었어요. 제형에 대한 고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형에 대한 고시. 원료에 대한 고시도 있었지만 제형에 대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제형으로 만약에 화장품을 만든다. 즉 나야신아마이드가 들어간 토너를 만들던 로션을 만들던 크림을 만들던 마스크팩을 만들던 기준 및 시험 방법이 다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다 생략이 되는 거죠. 다 생략됩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거를 한번 볼까요?
자, 당나무 추출물. 자, 당나무 추출물 쓸 때는 당나무 추출물 자체는 요렇게 함량 검사를 한번 해봐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바로 넘어가면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가 넘어가 버리고요. 당나무 추출물은 이걸로 사용했는 액제, 로션제, 크림제, 침정 마스크가 아무것도 제형에 대한 고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는 보면 자, 원료에 대한 고시가 되어 있고요. 로션제가 고시되어 있고요. 자, 액제도 고시가 되어 있고요. 크림제도 고시가 되어 있고요. 마스크팩도 고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 고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제형을 만들 때는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가 필요가 없는데, 근데 당나무 추출물을 보면 제형 고시가 안 되어 있고 원료 고시밖에 안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 여기에 넘어가 보면 자, 당나무 추출물은 우리가 미백이다라는 것과 함량이 다 고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한류는 생량이 된다는 뜻이죠. 즉 위에 보면 자, 함량과 효능 효과 미백이란 거 고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나무는 기한류는 자료가 생략이 되는데 지금 제형에 관련돼서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가 고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당나무 추출물을 넣는 크림을 만들고 싶다, 침정 마스크를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는 제출을 해야지만 되고요. 요 자료 세 가지는 생략을 해주겠다 이 뜻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거의 뭐 미백에 관련된 거는 웬만한 거는 지금 거의 다 고시가 되어 있고요. 이 주름에 관련된 것들 보시면은요. 레티놀하고 레티닐 팔미테이트 유도체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티나마이드도 유도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거는 제용 고시가 아무것도 지금 안 되어 있어가지고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를 다 내야지만 되고요. 이 레티놀과 그리고 이 레티닐 팔미테이트를 썼을 때는 보면 로션제, 크림제, 침정 마스크는 되는데 액제가 빠졌어요. 그래서 액체 토너를 만드는 경우에는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나머지 제형은 생략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데노신은 전체적으로 다 지금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데노신이라는 거를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로 쓰거나 또는 나야신 아마이드가 수용성이니까 쓰기 편하죠. 그리고 싸고 그래서 이걸 넣어서 이중 기능성으로 해서 만드는 데가 대부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외선 차단제 관련되어 있는 원료들은요. 이 원료는 고시되어 있지만 제형에 관련돼서는 아무것도 고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 성분을 넣어서 우리가 제형을 만들게 되면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도 제출을 해야 되고요. 자외선 차단율이 얼만큼 되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시험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보시면은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를 사용했는 경우에 보면 크림제는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가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크림제로 했을 때는 보고로만 해가지고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이 기능성 허가를 받을 수가 있지만 크림제가 아닌 다른 제형으로 만들었을 때는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요. 살리실릭 애시드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뭐 여드름 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뭐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씻어내는 제품밖에 만들 수가 없죠. 근데 함량 고시가 되어 있으니까 기한류는 생략이 되죠. 근데 제형 고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탈모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보시면 이렇게 원료만 고시되어 있고 함량 고시가 전혀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형에 관한 고시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탈모에 관련된 거는 모든 재료를 싹 다 1억 이상 들여서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이 시중에 흔하게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뭐 제재 함량이 90% 이상 90% 이상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여기 나야신아마이드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나야신아마이드는 우리가 2에서 5%를 사용하면 기한류를 생략해 주겠다라고 했고 제형도 고시되어 있는 제형으로 사용하면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도 우리가 생략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야신아마이드를 2%를 사용해서 내가 크림을 만들었어요.
크림을 만들었는데 내가 100g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100g을 만들었으면 여기에 나야신아마이드가 2g이 함유되어 있어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50g을 만들었다고 하면 1g이 함유되어 있어야 되죠. 내가 2% 넣어서 만들었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2g을 넣었다, 1g을 넣었다 하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 고시했는 요 시험 방법대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은 내가 이 2g을 넣을 때 솔직히 그릇에 묻어갖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손이 덜덜 떨려갖고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 고시될 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9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g에 90%라고 하면 9, 2, 18이니까 1.8g 이상 함유되어 있으면 적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g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0.9g 이상 들어가 있으면은 적합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고시되어 있는 함량만큼 넣더라도 뭐 정확하게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릇에 질질 묻혀가지고 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90% 이상 들어가면 적합이다 이런 뜻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을 허가받을 때 보면 기한 6이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효능과 함량을 정확하게 고시되는 거. 함량도 보면 뭐 최대 함량이 얼마, 뭐 최대 한도가 얼마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지가 몇 %인지 내가 알게 뭐예요, 그죠? 근데 함량이 정확하게 고시되어 있는 거는 기한류가 생략이 되고 그리고 제형에 관련돼서 기준 및 시험 방법이 고시가 돼 있으면 이 자료도 생략이 가능하고 만약에 제형 고시가 안 돼 있으면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지만 된다라는 뜻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쫙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쉴데 없이 여러분들이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것들을 보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도 난 못 알아보겠어요. 아이, 그러면 틀리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모든 공부는 완벽하게 해서 1000점을 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뭐 헷갈린다 이 부분 모르겠다 못 외우겠다 아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거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안 외워져요. 그럼 포기죠. 그죠? 그 부분은 그냥 깬또 짚고 넘어가는 거고 다른 부분을 더 외우면 되는 부분이지 안 되는 부분을 외우려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시험을 중대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기 힘든 거는 외우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기능성 화장품의 양도, 양수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은 어떻게 표시를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재사항에 관련된 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표시를 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부분은 이 6번 부분이 시험 문제에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첫 번째 보면은 마이너스 20% 이하 범위 내에 있는 정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SPF가 23일 때 19에서 23,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이하는 같은 그걸로 본다라고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범위의 정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20% 이하에 되는 마이너스 20% 이하의 숫자와 요 범위가 범위의 정수에 해당된다라는 거. 밑에 소수점 이하는 없앱니다. 소수점 이하는 없애고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SPF 50 이상은 그냥 SPF 50 플러스로만 표시한다. 요거 주관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것도 계산하는 방식이 2번이나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요런 예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사실 기출문제에 나오는 유형들은 항상 똑같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출문제 풀어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내수성비 신뢰 구간이 50% 이상일 때에 내수성 또는 지속 내수성으로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50% 이상 내수성, 지속 내수성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 한 번도 출제는 안 됐지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번 상당히 중요하죠. 탈모, 여드름, 피부 장벽, 튼살에 해당되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지만 되고요. 그리고
뭐 질병, 예방, 치료, 의약품 이거를 갈로 해가지고 뭐 주관식으로 아마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외워두는 게 좋고 탈모, 여드름, 피부 장벽, 튼살만 해당된다라는 거 제가 친절하게 풀어서 적어놨기 때문에 단어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령에는 이렇게 단어로 안 적혀 있고요. 뭐 법 몇 조, 몇 항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일일이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기능성 화장품은 인증을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고요. 또는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표시를 해도 되겠습니다.